시간에는 엔티티 모델링을 했습니다. 제너럴이 아니고 베이케이션 이런 모델링을 했죠. 요거 모델 이해하셨죠? 요걸 잘 머릿속에 기억을 하신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뭘 만들 것인지 그 과제 문서에는 어떤 화면을 만들어야 되는지가 아마 그림이 그려 있을 겁니다. 그걸 이제 보시면 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객이 원하는 정보가 처음에는 요 휴가 요청 정보 하나뿐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날짜별 시간까지 입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하는 바람에 화면 하나에서 처리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 화면에서는 요 기본적인 휴가 정보를 받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만약에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요때 시작일부터 마지막 날짜까지 요 사이에 며칠 있는지를 쫙 계산을 해내 가지고 그 개수만큼 날짜 수만큼 요 베이케이션 리퀘스트 데이를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쭉 채워넣은 다음에 사용자로 하여금 hours 시간값을 입력하도록 그런 UI가 두 번째 페이지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쭉 날짜별로 시간 입력하고 나서 또 넥스트를 누르면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화면에서 지금까지 입력한 기본적인 정보와 사용자가 입력한 시간을 전부 다 합계를 계산해서 토탈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필요하다면은 지금 남아있는 휴가 시간이 얼만데 너는 초과했다. 뭐 충분하다. 문제없다.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확인까지 쭉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밋 버튼 누르시면은 그때 이제 실제적으로 요 베이케이션 리퀘스트랑 베이케이션 리퀘스트 데이가 DB에 저장되는 이런 UI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 화면으로 한 번에 처리가 안 되죠. 단계, 단계, 단계 이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 아이디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프로그램 인스톨러 설치 셋업 그죠? 셋업.exe 설치하시면은 뭐 하나 탁 뜨잖아요. 뭐 동의하라고 하는 거. 동의 yes 누르면은 다음에 어디에 설치할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옵션 물어보고 넥스트 넥스트 하다가 내가 잠깐 좀 바꿔야겠는데 그러면 다시 또 백을 눌러가지고 앞에 가서 좀 바꾸고 이런 UI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 휴가 정보도 만약에 처음에 입력했던 시작 마지막 날짜가 보니까 시간이 좀 모자르네 내가 갖고 있는 거랑 그러면은 백 해가지고 수정을 하고 다시 넥스트 이런 식으로 화면 사이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보통 위자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위자드를 만들려고 하면은 페이지를 여러 개를 만들고 버튼을 배열하고 버튼 누를 때마다 해야 되는 액션을 만들고 막 이렇게 참 복잡해 보입니다. 그거를 이 버튼이 하는 일까지를 뭐 자동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이 화면이라도 좀 빠르게 만들 수 있도록 멘딕스가 제공하고 있는 템플릿이 있어요. 템플릿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정리된 거는 화면 3개를 만들어야 되고 3개가 이전 다음 버튼으로 쭉 연결돼야 한다까지는 정리가 됐어요. 자, 한번 첫 번째 화면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합니다.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먼저 바로 하기보다는 처음부터 폴더를 이렇게 구분할게요. 그래서 추가 요청 정보는 별도로 그래서 베이케이션 리퀘스트에 관한 페이지나 마이크로 플로우는 여기다가 쭉 담을게요. 나중에 이제 관리자가 승인하는 거는 또 별도의 폴더로 여시고 자 여기다가 add 페이지 이렇게 하시면 자 일단은 우리가 위자드 그죠? 그냥 위자드 하면 안 돼요. 실제 주인공은 이거 베이케이션 리퀘스트니까 그죠? 베이케이션 리퀘스트를 다루는데 이거를 그냥 다루는 것이 아니라 위자드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할 거다. 그런데 이거는 특별히 1단계다. 이렇게 해서 스텝 1, 스텝 2, 스텝 3 이렇게 쭉 나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레이아웃이 팝업이 아니라 레이아웃 컴퍼니. 레이아웃 컴퍼니? 그쵸, 레이아웃 컴퍼니. 우리가 여태까지 만들었던 그 아트라스 디폴트가 아니고 우리가 회사를 위해 별도로 만들었던 레이아웃 컴퍼니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여기에 이름이 위자드라고 이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자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2개 미리 보기가 나오죠. 이게 좀 희미하지만 잘 보시면 요 위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요 스텝을 표시하는 요 화살표 비슷한
박스 비슷한 이런 스텝 인디케이터가 있고요. 두 번째 템플릿은 동그라미로 보시면 색깔이 약간 달라요. 여기 지금 두 번째 단계, 2단계가 액티브된 상태래 가지고 얘는 파랗게 나오고 지나간 거는 초록색, 앞으로 다가올 거는 흰색으로 이렇게 스텝을 보여주는 애가 있습니다. 얘가 왼쪽에는 위자드 폼, 오른쪽에는 위자드 폼, 동그래 가지고 서큘러 이런 걸 줄 알았더니 센터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다루는 그 위자드를 다루는 건 똑같아요. 근데 보여주는 방식만 살짝 다르죠.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색깔이 좀 알록달록해서 얘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돼요. 저 일단 이걸로 할게요. 이게 눈에 띄니까. 얘를 선택을 짠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드는 의문이 아니 분명히 나는 동그라미가 나올 것 같았는데 왜 동그라미가 안 나오고 네모가 나오냐? 그 이유를 알아볼게요. 그 이유는 사실 여기 그냥 보면은 이게 1단계고 2단계고 3단계고 4단계라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왜 네모인가? 설마 디자인 모드에서 보면 똑바로 나오나? 딱 눌러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디자인 모드에서 똑바로 나온대요. 결국은 스트럭처 모드에서는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 화면에서 출력해서 보면은 잘 보일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무슨 원리로 얘가 네모가 동그랗게 나오고 무슨 원리로 얘가 어, 밑에 보이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나오고 이런가? 그게 사실은 우리 그 클래스 있잖아요. 우린 잘 모르지만 CSS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거 하나만으로 요 오브젝트가 어떻게 배치되고 어떻게 표시되고 하는 거를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네모칸 각각의 스텝을 감싸고 있는 요거가 따당 눌러보시면은 컨테이너예요. 컨테이너. 컨테이너에 컨테이너별로 클래스가 이렇게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스텝 1의 클래스 구성이랑 스텝 2의 클래스 구성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이거 한번 복사해갖고 제가 볼게요. 눈에 안 띄니까. 스텝 1의 클래스 구성을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제가 요 문자, 요 노트패드에다가 붙였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스텝 1이 이렇게 클래스 두 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스텝 2를 딱 봤더니 스텝 2는 보니까 이렇게 두 개는 두 개인데 보니까 두 번째 클래스의 이름이 다르네요. 앞에 거는 스텝 1은 비지티드였는데 스텝 2는 액티브. 얘가 뭔가 모양을 좀 다르게 만드나 보다. 그래서 세 번째랑 네 번째를 봤더니 얘는 그냥 위자드 스텝만 있어요. 이제 템플릿을 이해하는 거예요. 딱 봤더니 이제 눈치가 탁 보시죠. 위자드 스텝이라고 하는 게 요거를 동그랗게 만들어요. 그리고 위자드 스텝 다음에 상태. 이미 지나왔냐, 현재 액티브된 상태냐, 앞으로 다가올 거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얘가 녹색으로 그리고 얘가 파란색으로 색깔을 칠해요. 이런 식으로 클래스가 됐구나. 이해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얘가 1단계잖아요. 1단계니까 1단계는 얘를 액티브 시켜야겠죠. 그렇죠? 비지티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얘를 비지티드가 아니라 액티브로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네. 겁내지 마시고 그냥 과감하게 탁 그냥 타이핑 하세요. 그리고 스텝 2는 1단계니까 스텝 2, 3, 4는 아직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과감하게 액티브 이 부분 없애버려요. 이렇게. 없애버려요.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스트럭처 모드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디자인 모드에서 가보시면 이렇게 제가 기대한 대로 스텝 1만 파랗게 액티브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스텝 인디케이터를 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이 클래스가 이렇게 돼 있구나. 결국은 조금 더 나가면은 만약에 이 클래스를 잘 오버라이드 한다면 모양도 좀 바꿀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같은 이름으로 스타일 거의 CSS에서 SCS에 정의하면은 오버라이트가 돼요. 그런 것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하나를 해결했어요. 1단계를. 아니네. 요거 있네. 페이지 타이틀. 페이지 타이틀. 그렇죠? 요거 이따가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주인공인 데이터를 여기서 사용자로 하여금 입력하도록 해야 되니까 얘는 데이터를 하나 담는 거잖아요. 하나 담을 땐 우리가
데이터 뷰를 이용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데이터 뷰입니다. 데이터 뷰고 샘플로 이렇게 디자인이 된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할 일은 요걸 갖다가 베이케이션 리퀘스트를 담을 수 있도록 데이터 소스를 정해줘야겠죠. 자, 그런데 그냥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텝 1은 여기서 다룰 데이터를 파라미터로 이렇게 비어있는 값이지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페이지 파라미터부터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데이터 소스에서 바로 선택을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우리는 조금 불편하지만 파라미터부터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선택하는 방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따당 누르시면 여기 프로퍼티에 위에 쭉 내려가다 보면 파라미터스가 있죠. 이거 어제 했던 거예요. 클릭하셔가지고 페이지 파라미터를 먼저 정의할게요. 그래서 선택하셔가지고 페이지 파라미터는 뭐냐? 사용자가 입력해야 되는 베이케이션 리퀘스트 요거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베이케이션 리퀘스트 엔티티가 선택이 되었고 그 엔티티를 가리키는 파라미터 이름은 베이케이션 리퀘스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 이름 똑같이 해도 상관없지만 저는 이렇게 구분되는 걸 좋아해서 파람이라고 이렇게 좀 써줄게요. 필요하다면은 더 추가할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만 했으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페이지 파라미터가 선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페이지 파라미터는 밖에서 넘어올 텐데 그거를 담고자 하는 요거의 데이터 소스를 데이터 뷰에서 따당 눌러가지고 여기 컨텍스트가 찍혀 있죠. 이것도 물어봐요. 페이지 파라미터를 선택하려면 데이터 소스의 타입이 뭘로 돼야 되냐? 컨텍스트. 그 다음에 엔티티 여기에서 선택하실 때 엔티티를 찍어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우리가 미리 정의한 요 페이지 파라미터를 직접 이렇게 찍는 것이 훨씬 실수를 줄일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찍어주시면 그리고 확인하시면 얘가 더 물어봐요. 자동으로 채워줄까요? 그래서 요거는 특별히 뭐 이미지도 없고 텍스트 기반이기 때문에 아마 잘 채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yes를 쫙 누르시면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채워졌습니다. 채워졌죠? 그런데 딱 봤더니 아니 얘가 모든 속성이 다 노출됐어요. 사실 이거 사용자가 다 이거 채워넣는 거 아니잖아요. 시작, 끝, 타입은 좋은데 상태 이거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게 아니니까 삭제합니다. 토탈 아워스도 이거 마이크로플로우가 계산하는 거지 사용자가 입력하는 거 아니에요. 삭제. 요거는 아마도 서미터랑 어프로버가 이런 식으로 참조로 붙은 것 같아요. 이것도 삭제. 네, 이렇게 하면은 순식간에 그냥 스텝 1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스텝 1이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이제 스텝 2를 만들어야 될 텐데, 스텝 2도 가만 보니까, 여기 스텝 1, 2, 3, 스텝 4가 필요 없겠군요. 스텝 4가 필요 없죠? 스텝 4가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요, 요 컨테이너가 각 스텝의 단위라는 걸 알았으니까, 얘를 삭제하시면 됩니다. 삭제하면은, 이렇게 스텝이 3개만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반복되는 스텝 1, 2, 3, 그렇죠? 여기서 색깔만 요거 스텝 2가 액티브 되게 스텝 2 만들고 스텝 3가 액티브 되게 스텝 3 만들면 되고 안에 여기만 살짝 바꿔 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다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잘 만들어 놓은 요 스텝 1을 이렇게 복제를 합니다. 복제해 가지고 조금만 스텝별로 다른 부분만 바꾸면 되겠죠. 한 3분 정도 시간이 지각될 겁니다. 그래서 드플리킷을 쫙 하시면 얘가 이렇게 스텝 1 언더스코어 E라고 자기 맘대로 이름 붙였어요. 하지만 나는 뭐 리네임 해가지고 스텝 2라고 할 겁니다. 스텝 2라고 할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같은 방식으로 스텝 3도 드플리킷 하셔가지고 만드시면 얘가 또 자기 맘대로 스텝 2 언더스코어 E라고 했지만 저는 리네임 해가지고 스텝 3라고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위자드 페이지를 하나 만들고 복제한 다음에 변경된 부분만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하면은 훨씬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거를 하나씩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볼 거예요. 자, 스텝 1을 한번 열어볼게요. 스텝 1. 자, 스텝 1에서 지금 바꿔야 될 게 뭐냐 하면 여기 지금 페이지 헤더부터 좀 신경 쓰이죠. 이거 지금 텍스트 쓰지 말고 페이지 타이틀 위젯을 쓰라고 제가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얘를 삭제하신 다음에 페이지 타이틀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페이지의 타이틀이 스텝 1이니까 1이라고 표시가 될 거고 스텝 2는 2라고 바꾸면은 속성만 바꾸면은 타이틀도 쫙 바뀌겠죠. 서포팅 텍스트 여기다가 뭐 이런 거 쓸까요? 해피 해피 베이케이션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요런 게 스텝 1, 2, 3에 걸쳐 가지고 사실 똑같이 반복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맨딕스는 반복되는 걸 싫어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거는 재사용 가능한 UI 컴포넌트인 스니핏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어요. 제가 스니핏 만드는 거 설명드렸지만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이 부분을 재사용 가능한 스니핏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면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가지고 익스트랙트 스니핏. 자, 아시죠? 이름에다가 헤더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위자드, 위자드에 쓰이는 거니까 위자드 헤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사실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들어가시면 요 스니핏도 기능 중에 파라미터를 받아가지고 요 안에서 동적으로 뭔가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긴 있어요. 우린 그냥 일단 정적인 것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선택한 부분이 이렇게 스니핏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스텝 2에 가면은 요 부분을 삭제하시고 방금 우리가 만든 스니핏 어디 있나요? 스니핏 여기 이거 위자드 헤더라고 하지 말고 이거 안 했네. SNI 이런 거 꼭 하라고 돼 있어. 프리픽스 이런 거 하라고 그래가지고 SNL을 하니까 훨씬 더 보기가 낫죠. 얘로 대체를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스텝 3 가볼게요. 스텝 3도 마찬가지로 삭제를 하고 드래그 해도 되지만 사실 요거 위젯에 있습니다. 여기에 스니핏 콜이라고 있어요. 얘도 사실 이거 위젯 형태로 쓰이는 거거든요. 스니핏을 만들어 놓으면 이 스니핏을 쓰는 거가 사실은 위젯이에요. 그래서 드래그 해도 되지만 요 스니핏 콜을 갖다가 놓으면 얘가 물어봐요. 어떤 스니핏 쓸 거냐? 바로 요거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같은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맨딕스는 목적지는 똑같은데 가는 길이 정말 많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한 거. 아니 이거 스텝 3가 왜 스텝 1인가? 그 이유는 요 페이지에 속성이 여전히 네임 아니에요. 네임은 요 각각의 요 도큐멘트를 구별하는 이름인 거고, 구별한 이름인 거고, 타이틀 얘가 여전히 스텝 1 가지고 복제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3 바꾸시면은 드물지만 가끔 물어볼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요 네임이랑 타이틀을 잘 구별하는지 확인하려고. 스텝 2도 마찬가지로 타이틀이 여전히 1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2 바꾸시면은 자, 스니핏의 특징은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뭔가 변화를 주고 싶다라고 하면 쓰인 곳에서는 변화를 줄 수 없어요. 쓰인 곳은 변화를 줄 수 없고 원본 스니핏에서 고치면 그게 이게 쓰인 모든 페이지에 반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장점이 뭐냐면 해피 베이케이션이 아니라 뭐 인조이 인조이 유어 베이케이션이라고 바꿨어요. 바꾸면 이 모든 페이지에서 이렇게 바뀌죠. 이게 바로 스니핏의 특징이라고 제가 3번 정도 반복한 것 같아요. 이게 스니핏의 특징인데, 자, 좀 보니까 모든 페이지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지금 크게 공통된 게 하나 더 보입니다. 세이브 캔슬은 자동으로 붙은 건데, 우리 여기다가 프리비어스 넥스트 버튼을 쫙 배치를 3페이지에 걸쳐서 해야 돼요. 보통 2번까지는 봐주지만 3번 반복되면 우리는 재사용할 방법이 있나 이렇게 고민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스니핏은 똑같은 거기 때문에 버튼은 이거 페이지마다 액션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스니핏 갖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하지만 나는 매번 똑같은 버튼 디자인을 지금은 완했지만 하는 게 귀찮아요. 이럴 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스텝 1을 기준으로 해서 버튼을 하나 만듭니다. 이게 세이브 돼 있는 거 그냥 재사용할게요. 이거를 previous 뭐 이렇게 prev 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거는 재사용할 거니까 일단은 이벤트는 아무것도 할당 안 할게요. 이거 쓰는 쪽에서 구현을 하도록 해야 되니까 do nothing으로 만들고 캔슬이 아니라 이거 다음 next 버튼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액션도 해도 do nothing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려는 목적은 스타일을 한 번에 주는 거니까 프라이머리 하면 얘가 아마 파랗게 나오죠. 이렇게 너무 파랗네. 새파란 거 말고 인포 요거 좋네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왼쪽, 얘는 오른쪽에 척 붙는 거. 기억나시죠? 스타일링에서 얼라인 셀프 라이트. 지금은 변화가 없지만 디자인 모드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요걸 갖다가 매번 반복해서 모든 페이지에 탁탁탁 찍고 싶어요. 도장 찍듯이. 그렇게 하시려면은 얘랑 얘를 뭔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뭔가 만들어 볼게요. 만들려면 일단 얘랑 얘랑을 하나로 묶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툴박스에서 얘를 묶으려면 컨테이너 하나 쫙 갖다 놓으시고 이 컨테이너 안에 프리뷰 넥스트를 갖다 놓으시면 컨테이너 안에 쏙 들어가 있고 얘를 딱 찍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요 놈을 마우스 오른쪽 스니핏이 아니고요. 스니핏 밑에 있는 빌딩 블락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빌딩 블락 누르시면은 물어봐요. 빌딩 블락 이게 뭘까?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버튼 페어 뭐 이렇게 아니면은 뭐 위자드 버튼 페어라고 할까요? 이러면 저 잘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이름만 봐도 위자드 버튼 페어라고 이름을 지어서 짠 했더니 내가 선택한 게 이렇게 뭔가 탁 추출돼 가지고 여기 왼쪽에 아이콘이 요런 아이콘 스니핏은 아이콘이 이렇게 생겼는데 빌딩 블럭은 이렇게 생겼어요. 뭔가 다른 것 같죠? 이렇게 딱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스텝 1은 그대로 있네요. 그래요. 이거 어떻게 쓰는 거냐? 자, 스텝 2에서 얘랑 얘랑이 없다라고 쳐요. 여기다가 버튼을 0.5초 안에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버튼 페어 빌딩 블럭을 이렇게 내시면 하시면 디자인 모드에서 가보시면 이렇게 척 붙어 있죠. 이러면 엄청 빠르게 작업 시간이 단축되죠. 스텝 3도 마찬가지로 세이브 캔슬이 아니고 이 빌딩 블럭을 갖다가 놓으면 되는데 이번에 놓지 말고 아까 스니핏 한 것처럼 마우스 오른쪽 하시면은 add 빌딩 블럭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추가가 됩니다. 추가를 짠 했더니 사실 빌딩 블럭이 이미 이렇게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만든 빌딩 블럭이 여기에 있는 거고 이렇게나 많은 미리 보기가 안 돼서 아쉽지만 이름만 봐도 기능을 짐작할 수 있는 빌딩 블럭들이 이렇게 많아요. 내려가다 보니 우연히 발견한 위자드. 그렇죠? 위자드 서클. 여기에는 서클이라는 애가 나오네. 자, 이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추가로 그 스텝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위자드 서클 스텝을 추가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3단계 뒤에 4단계 하나 추가해야지. 여기다가 add building block 4단계. 서클 스텝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추가돼요. 그리고 스텝 이름이랑 스텝 번호만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추가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되고 요거를 그대로 카피해 가지고 밑에다가 붙여도 똑같아요. 결과는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얘는 빌딩 블락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필요 없으면 삭제.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빌딩 블락을 추가해 볼게요. 자드 버튼 페어 이렇게. 자, 엄청 편리하죠? 됐습니다. 다시 한번 스텝 1으로 가서 미리 보기 쫙 하고 그럴듯하죠. 됐습니다. 그다음에 스텝 2를 쫙 보고 미리 보기 하면은 자,
여기에서 바꿀 건 뭐냐면 스텝 1. 요거의 속성에 보시면 클래스를 요 액티브가 아니라 VGT로 해야 되는 거고. 그쵸? 엔터. 색깔이 바뀌죠, 순식간에.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얘는 스텝 2가 액티브니까 위자드 스텝 액티브 엔터 치는 순간 파랗게 바뀌죠. 이런 식으로 스텝별로 인디케이터를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스텝 3 열어볼까요? 스텝 3 미리 보기 하시면 저는 익숙하니까 스트럭처 모드가 아니더라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얘가 컨테이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액티브를 BGT로 바꿔주시고 한 1초 절약하기 위해서 또 BGTD 클래스를 카피해가지고 스텝 2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가 안 됩니다. 스텝 위자드 위자드 스텝인가? 위자드 스텝 위자드 스텝 BGTD 스텝 세 번째는 한 칸 띄고 위자드 스텝 그리고 크게 안 하지. 위자드 스텝 액티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멋있고 빠르죠. 세이브 한번 쫙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엄청나게 빠르게 할 수가 이제 요 안에 있는 내용물이랑 버튼의 액션만 처리하면 되겠네요. 사실 요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모범 답안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자, 봅시다. 스텝 1은 잘 했고요. 스텝 2를 가면 스텝 2의 목적이 뭐냐면 스텝 1에서 입력한 그 날짜 범위 있잖아요. 시작이랑 끝. 그 사이에 날짜가 몇 개 들어가는지를 계산을 해내가지고 그거만큼 베이케이션 리퀘스트 데이 엔티티를 만들어서 붙여 넣을 텐데 그거만큼 이렇게 추출한 날짜만큼 쭉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시간 값을 입력하도록 그런 UI를 만들어야 돼요. 좀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 이 안에 내용물 다시 적어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사용자가 작성한 요 베이케이션 리퀘스트 요걸 기준으로 계속 작업을 하는 거예요. 모든 스텝에서 이걸 끌고 가는 거예요. 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텝 1에서는 요 안에 있는 멤버를 입력받았다면 스텝 2에서는 요 하나에 연결되어 있는 요게 리스트로 여러 개 있을 텐데 그거를 입력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트 뷰를 쓰면 되죠. 리스트 뷰는 주어진 어떤 엔티티에 연결되어 있는 어소시에이션 타입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거를 이렇게 리스트업 할 수 있으니까. 자, 보시면 여기 리스트 뷰. 이 데이터 뷰랑 리스트 뷰가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리스트 뷰를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리스트 뷰의 데이터 소스가 뭐냐? 여태까지는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바로 가져왔지만 우리는 어소시에이션 지금 현재 이 리스트 뷰가 있는 위치는 여기 베이케이션 리퀘스트 한 건이잖아요. 그죠? 그 컨텍스트, 그거를 기준으로 연결되어 있는 리퀘스트 데이를 어소시에이션으로 가져옵니다. 어소시에이션 하신 다음에 엔티티를 선택하시면 어디서 가져올 거냐가 나오죠. 자, 지금은 여기 베이케이션 리퀘스트가 데이터 뷰, 여기 지금 스코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거에 연결되어 있는 어소시에이션이 요거죠, 요거.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잘 안 보이실 텐데, 리퀘스트에 연결되어 있는 리퀘스트 데이 어소시에이션이 요거고, 그 어소시에이션이 따라가다 보면은 리퀘스트랑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보시면은 얘랑이 엔터티고, 얘랑이 엔터티고, 엔터티랑 엔터티 사이에 어소시에이션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데이터는 요거에 연결되어 있는 요거다, 요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소시에이션 타입으로 연결되어 있는 리스트 형태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케이 하시면 이제 물어봐요. 자동으로 채워줄까? yes 하시면은 자동으로 채워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데이트 값을 리드 올리로 보여주는 건 맞아요.
근데 시간값은 사용자가 입력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그것까지 모르니까 이거를 텍스트로 이렇게 했어요. 이거를 과감하게 삭제하시고요. 인풋 박스로 해가지고 시간값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도록. 그래서 텍스트 박스를 이렇게 갖다가 놓으시고, 자, 요거에 대한 애트리뷰트를 선택을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보세요. 얘는 데이터 뷰는 베이케이션 리퀘스트인데, 그죠? 현재 저는 그 안에 있는 리퀘스트, 베이케이션 리퀘스트 데이 하나 갖고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있는 시간값, 요거를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쭉 현재 데이터 구조가 이 페이지 기준으로 쫙 보여요. 그래서 시간, hours를 입력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됐죠.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아니, 지금 이상하잖아요, 이거, 그죠? 이거는 지금 프릿하게 보이는 거는 이거 리드 올리잖아요. 사용자가 입력할 수 없는 잠겨 있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왜 잠겨 있나? 아니, 진짜 잠겨 있는 게 맞나? 미리 보기 해보면은, 진짜 이거 잠겨 있어요. 잠겨 있습니다. 항상 왜가 중요하거든요. 왜 잠겨 있나? 이 위젯에 있는 리드 올리를 즉 쓸 수 없도록 잠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위젯 자체의 속성에서 딱 가보시면 요 위젯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에디터블러티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에디터블이 네버로 그냥 박혀 있네요. 이거 왜 그럴까? 봤더니 inherited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요거 개별적으로 줄 수 있는데 지금 얘는 상속받았어요. 이 부모가 잠겨 있으니까 자식까지 잠겨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부모 잠긴 거를 풀어줘야겠네요. 이 부모는 이 리스트 뷰를 다시 열어보시면 얘도 에디터블이 있잖아요. 얘가 디폴트가 노입니다. 그래서 그냥 읽기용으로 되어 있는 거를 에디터블 yes로 하시면 또 자식 보세요. 오케이 이렇게 바뀌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고 그래서 디자인 보시면은 쓸 수 있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연습 삼아서 지금 데이트랑 아워가 위아래가 아니라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돼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시려면은 레이아웃 그리드 쓰면 돼요. 레이아웃 그리드 이렇게 레이아웃 그리드 이렇게 하셔가지고 두 칸 만들고 하나씩 옮겨 주시면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됐죠. 자, 여기서 또 나오는 질문이 아니 왜 아워스가 옆에 안 있고 밑에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이거 나는 세로 아니라 가로 배치하고 싶은데 이건 또 어디서 하나 한참 찾으세요. 여기 있나? 여기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런 위젯들의 요 레이블이랑 인풋 박스의 배치를 정의하는 게 하나하나가 아니라 또 상위에 있어요. 상위의 속성을 또 가보시면 프로퍼티에 봅시다. 뒤에 인가? 스타일링인가? 요 상인가? 많이 봅시다. 이게 버티컬 레이아웃, 여기 있네. 요 상위, 요거 상위에 여기에 있네요. 데이터 뷰에 폼 오리엔테이션. 이 전체 폼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요 폼 오리엔테이션에 버티컬이 지금 돼 있어요. 이게 아마 템플릿에서 아마 기본적으로 버티컬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요 템플릿에 있는 버티컬을, 그러니까 데이터 뷰에 있는 버티컬을 호라이전틀로 바꾸시면 이렇게 가로로 배치가 되죠. 이게 여기 있어요. 이것도 각각 위젯에 있는 게 아니라 상위에 전체적인 폼의 배치를 책임지는 그 범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폼 타이틀 이거 필요 없죠? 삭제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스텝 2에서 신기한 부분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뭐 잘 될 거고 마지막 스텝 3를 봅시다. 여기에 또 아주 재밌는 게 있죠. 자, 스텝 3의 목적은 뭐냐면 사용자가 입력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알기 쉽게 보여주고 앞에서 입력한 시간 값을 전부 다 합계를 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탈 아워스도 보여줘야 됩니다. 토탈 아워스는 근데 사용자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가볍게 텍스트를 한번 써볼게요. 텍스트 위젯을 이렇게 갖다가 놓고 텍스트 위젯의 장점은 내가 원하는 속성을 참조할 수가 있다고 했죠. 에디트에서. 뭘 가져올 거냐? 아워스 값, 애트리뷰트 기반으로 해서 아워스 가져온다.
아워스, 여기 토탈 아워스 있네요. 토탈 아워스. 이렇게 가져오면 돼요. 가져와서 보여주는데, 여기서 토탈 아워스라고 형식을 이렇게 표시하겠다. 편리하죠. 템플릿이 있으니까. 이래갖고 있는 텍스트가 좋아요. 그 다음에 이 텍스트를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좀 큼직하게 헤딩 한 2 정도라면은 굵고 이렇게 좀 크게 나오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요거가 지금 보니까 이거 인풋 타입 위젯이잖아요. 스텝 3에서는 입력이 아니라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데 얘를 리드 온리로 바꿔야겠죠. 자, 그럼 리드 온리로 바꾸는 방법을 보여드리면 하나씩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씩 이렇게 위자드에 에디터블을 에버로 하고 OK를 하면 이렇게 리드 온리가 되죠. 네, 리드 온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위젯이 3개면은 금방 하겠지만 10개, 20개 하나씩 하나씩 다 힘들잖아요. 네, 그럴 때는 아까 했던 것처럼 에디터블 했던 걸 부모에다가 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부모에다가 에디터블을 네버로 하시면 모든 자식이 다 리드올리로 돼요. 이 1단계. 자, 리드올리까진 좋은데 지금 표시되는 이 형식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날짜가 이렇게 네모 박스 없이 값이 표시되고 버튼도 없이 표시가 되고 베이케이션 타입도 버튼이 없이 사용자가 앞에서 선택한 그 값만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그냥 진짜 리드 올리로만 이렇게 잠궈 놓은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잖아. 아, 이러면 또 이거 다 버리고 텍스트를 갖다 놓고 리퍼런스로 값 챙겨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런 고민에 빠지죠. 물론 그렇게 해도 됩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더 편리한 옵션이 있거든요. 뭐냐면 지금 보세요. 아까 제가 빠르게 넘어갔지만 사실 요거 에디터블 속성을 쫙 가보시면 네버라고 되어 있죠. 요 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리드 올리를 할 적에 이거 어떻게 보여줄 거냐? 컨트롤 이러면은 네모 박스랑 버튼 보여주겠다. 텍스트 이러면은 그냥 값만 보여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하신 다음에 OK를 하시면 여기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디자인 모드로 가시는 순간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정말 그 값, 심지어 여기 베이케이션 타입도 요 라디오 버튼 없이 사용자 앞에서 입력한 그 값만 딱 나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레이아웃도 이게 바꾸시면 돼요. 레이아웃 여기서 호라이즌틀로 또 이렇게 하시면은 훨씬 이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도 기억하시면은 훨씬 편집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고객은 항상 변화를 요구하잖아요. 고객이 말하기를 아니 여기 베이케이션 타입의 스페셜이 있는데 스페셜이 왜 스페셜이냐 좀 내용을 좀 입력해라. 도대체 무슨 특별 휴가냐, 그쵸? 상세한 정보를 좀 입력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디스크립션을 좀 추가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디스크립션. 그러면 우리는 디스크립션 추가하는 거 어렵지 않죠? new 하셔가지고 디스크립션 추가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스트링 타입 디스크립션 클 수 있으니까 제한 없는 길이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가 않죠. 이것도 뭐 위로 살짝 올려서 이렇게 타입 밑에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전혀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데이터 추가하는 건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스텝 1에서 요거를 갖다가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젯은 요걸 쓰면 될 것 같아요. 위젯은 요 텍스트 에어리어를 쓰면 될 것 같은데 보세요. 텍스트 에어리어 갖다가 놓고 요 텍스트 에어리어에 애트리뷰트는 디스크립션이다까지는 쉬워요. 근데 고객이 뭘 요구했냐면 요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거는 오직 스페셜 옵션 찍었을 때만 이거 받는 거지 PTO나 페런탈 이런 거는 이미 여기서 베이케이션 타입을 찍었는데 굳이 이게 무슨 필요냐, 그렇죠? 이 디스크립션은 오직 스페셜 입력할 때에만 사용자가 찍었을 때만 입력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러면 이거 조건문, 자바스크립트, 그죠? 전통적인 개발을 따르면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럼 멘딕스는 그거를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뭐냐면 각 위젯마다 사실은 모든 위젯이 다 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비저블러티가 있습니다. 자,
속성 가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에디터블러티 밑에 비저블러티가 있어요. 자, 이거 말 그대로 보여줄 거냐 말 거냐, 언제 보여줄 거냐, 보여준 조건이 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비저블러티에 에디트 가보시면 항상 보여줘라. 아니면은 애트리뷰트 속성에 따라서 좀 복잡한 컨디션이라면은 익스프레션 따라서 이렇게 나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용자가 베이케이션 타입을 스페셜이라고 했을 때만 디스크립션이 이렇게 보이고 아니면은 가리고 하는 거니까 based on attribute 찍고 그렇다면 어떤 애트리뷰트냐 선택 바로 타입이다. 타입을 쫙 찍으면 타입에는 네 가지 선택 방법이 있는데 선택 아이템이 있는데 이 중에 언제 보여줄 거냐 스페셜일 때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엄청 편리하죠. 심지어는 밑에 이런 옵션도 있어요. 심지어는 약간의 권한 체크. 완벽한 권한 체크가 아니라 보여주기만 하는 권한 체크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해커는 뚫고 나올 수 있고 그냥 살짝 가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특정 모듈을 가진 사람한테만 보이겠다. 이런 건 여기서도 가능해요. 여기는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녹색 띠가 생기죠. 녹색 띠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조건이 붙어 있는 디저블러티가 설정되어 있구나. 어떨 때는 얘는 보이고 어떨 때는 안 보이겠구나. 이렇게 짐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스페셜 찍었을 때만 보이고 나머지 화면가 싹 사라져요. 편리하죠. 이거 복잡한 양식 같은 거 처리할 때 아주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를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1시간도 안 걸렸죠. 네, 만들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껍데기만 만든 거고 정말 중요한 거는 요 로직이죠. 로직. 각각의 버튼이 뭘 할 건지를 하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그거 지금 빠르게 2시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봅시다. 오늘 목표는 3시에 가깝게 끝내는 거기 때문에 자, 봅시다. 일단은 스텝 1에서는 프리뷰 버튼이 필요가 없습니다. 없죠? 과감하게 지우세요. 지워도 되죠. 왜냐하면 얘는 빌딩 블록으로 만든 거니까 여기는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자, 넥스트 버튼 눌렀을 때 해야 될 일을 생각을 해보면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스타트부터 엔드까지 날짜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그 안에 들어있는 날짜 3개, 4개, 5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이크로 플로우로 해야 되는데 제너레이트, 리퀘스트 데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볼게요. 그래서 얘가 할 일은 뭐냐? 마우스 오른쪽 여기에서 속성에 들어가셔가지고 on클릭을 했다. call a microflow, 마이크로플로우 출하는데 마이크로플로우를 만들어 볼게요. new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거는 액션은 act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act. 뭐를 하는 거냐? 이거는 vacation 리퀘스트 요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건데 특별히 얘가 하는 일은 리퀘스트 데이를 만드는 거다. 그래서 generate 리퀘스트 데이 데이즈 이런 식으로 얘는 이제 자동으로 현재 컨텍스트에 있는 요 베이케이션 리퀘스트 요 파라미터 이거 있죠? 요거를 지금 현재 컨텍스트 요거 물고 있으니 요거 혹시 요 마이크로 플로우에 넘겨가지고 하지 않겠니? 라고 물어봐요. 맞아. 그러면은 include 하시면 되고 아니야 그거 하면은 언체크 하시면은 요게 파라미터를 안 만들어져요. 요거를 체크하시면은 요 현재 컨텍스트에 있는 요 파라미터가 요 방금 입력한 요 마이크로 플로우의 파라미터로 만들어집니다. 편리하죠. 요것도 예전에는 무조건 만들었는데 버전 10부터는 선택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 됐어요. 오케이 하시면 네, 보시면 여기 밑에 제너레이트 요게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걸 이제 구현을 하는 게 이번 시간의 큰 목표예요. 이거. 자, 이거 막막하죠. 그죠? 시작부터 끝까지 만드는 거. 이거 프로그램 해보신 분은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시작부터 끝까지 만드는 거니까 잘 보세요. 모델을 보세요. 모델 보면 답이 나와요. 얘가 그죠? 날짜가 n개가 만들어질 텐데 첫 번째 데이터는 스타트 데이트 그리고 hours 0 아니면은 8 기본값 8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는 날짜 하나 더해서 만들고, 또 날짜 하나 더해서 만들고, 이렇게 반복해가 쭉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end date까지 만들면 되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이렇게 약간의 알고리즘, 그죠? 이런 아이디어가 딱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마이크로 플로우에서 그림으로 그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생각할 것이 뭐냐면 자 여기에서 변화하는 값이 무엇일까 봤더니 날짜가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나씩 증가를 해요. 하나씩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 날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뭔가 조건을 줘가지고 시작 날짜가 끝 날짜까지 이렇게 하나 증가하다가 끝 날짜가 되면 더 이상 반복하지 말고 끝나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거 있죠. 봤더니 역시 그런 게 있습니다. 바로 여기 루프, 루프가 있어요. 루프를 쫙 보시면은 이게 루프가 옵션이 두 개가 있는데요. for each는 어떤 리스트를 던져주면 그 리스트 안에 있는 아이템만큼 반복하는 거가 for each고요. while 루프는 바로 오늘의 주인공, 컨디션.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날짜가 시작 날짜가 그쵸? 처음에 시작 날짜일 테니고 하나씩 더하기 해가지고 마지막 날짜, 엔드 날짜랑 같아지면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나가는. 즉, 현재 날짜가 계속 변하는 날짜가 마지막 엔드 데이트보다 작을 때, 작은 동안, 작거나 같은 동안만 이렇게 반복해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리퀘스트 데이트가, 그죠? 레인지, 스타트, 뭐, 그래서 엔드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알아듣기 쉽게 요거 현재 리퀘스트 데이트가 계속 변하는 건데 이게 스타트랑 엔드 데이트 범위 안에 있는 조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걸 처리하려면 이 값을 담을 변수가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변수가 뭐냐면 베리어블 어디 갔나? 크리에이트 베리어블 여기 있네. 크리에이트 베리어블 변수 데이트 타임 값으로 시작 값은 요 베이케이션 리퀘스트의 스타트 데이트. 그래서 베이케이션 리퀘스트 파람 슬래시 스타트 데이트. 그렇죠? 요거. 요게 이제 우리는 변수 이름을 리퀘스트 요청한 날짜니까 리퀘스트 데이트라고. 날짜니까 데이트. 얘가 시작 날짜인데 얘가 요 안에서 하나씩 증가시킬 거고요. 얘가 증가 하지만 조건이 커져가지고 나중에 end까지 이렇게 가면 더 이상 하지 말고 끝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리퀘스트 데이트가 end보다 작거나 같다. 즉 리퀘스트 파람의 end 데이트. 이런 조건을 쓰면 요 스타트랑 엔드 범위에서만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할 거예요. 이런 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할 일이 지금 정리가 됐죠. 날짜 하나 증가시키기. 그리고 날짜 하나 증가시킬 때마다 리퀘스트 데이 요거 만들기. 그걸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걸 하시면 돼요. 요 안에 있는 네모는 요거 내가 맘대로 뭔가를 디자인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디자인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마음대로 디자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거부터 해볼까요? 요걸 가지고 요 리퀘스트 데이부터 만들어 볼게요. 자, 만드는 방법은 create 오브젝트. 매번 반복해서 할 일을 만드는 거예요. create 오브젝트 뭘 하느냐? 리퀘스트 데이 만드는 거다. 요 데이에 들어갈 속성은 멤버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데이트는 현재 리퀘스트 데이트 하나씩 증가하고 있는 거고 리퀘스트 데이트 요거고 그 다음에 아워는 요거 필요하다면 그냥 디폴트 값 하루 8시간 기준 이렇게 하시면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얘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어서 할 일은 얘를
날짜 하나 추가하셔야죠. 날짜 하나 추가하셔야죠. 그죠? 날짜 하나 추가하는 방법. 추가하는 방법은 플러스 1은 아닐 것 같은데, 그쵸? 하지만 모르겠지만, 어쨌든 변수의 값을 바꾸시려면, 이 change variable 하는 것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얘를 change variable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딱 그림도 change variable 뭘 바꿀 거냐? 지금 여기 잡고 있는 request date를 바꿀 건데, 이제 그냥 생각하는 거죠. 마음속으로. 자, 리퀘스트 데이트에다가 더하기 1을 하면은 마음속으로는 되는데 얘가 형식이 틀리대요. 이거 아니에요. 왜냐면 얘는 날짜고 얘는 숫자니까 더하기 1 안 됩니다. 하지만 이거 어떻게 날짜를 하루 더 추가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복잡한 거는 함수로 제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스페이스 하셔가지고 이름만 봐도 그럴듯한 마치 날짜를 하루 더할 것 같은 함수를 찾아보는 거예요. 물론 맨딕스 도큐먼트에 서치 기능 하셔도 되는데 이름만 봐도 add days가 있잖아요. 날짜 하나 더해라. 하나가 아니라 날짜를 하나, 뭐 하루, 이틀, 사흘 원하는 만큼 더해라. days. add days를 문서 찾아보시면 얘가 필요로 하는 파라미터가 뭐다 뭐다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워낙 간단해가지고 add days는 일단 첫 번째 어느 날짜를 가지고 기준으로 더하기 할 거냐 request date 요거에다가 날짜를 며칠 더할 거냐 하루 더할 거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현재 request date 플러스 1 한 값이 보루 리퀘스트 데이트의 업데이트가 됩니다. 하루가 이렇게 증가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반복해서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해가지고 얘가 엔드에 다다르면 밖으로 뛰쳐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할 수가 있는데, 그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얘를 그냥 홀로 이렇게 그냥 동동동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얘랑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입니다. 흔히 하는 실수. 얘랑 연결을 매번 까먹어요. 자, 다시 열어보는 거죠. 이렇게 애트리뷰트만 채울 것이 아니라 연결 관계까지 잊지 말고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멤버는 항상 애트리뷰트 플러스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멤버 여기서 new 하셔가지고 연결하고자 하는 그 어소시에이션 뭐냐? 리퀘스트 여기 데이 이거죠, 이거. 여기에서 연결하고 싶은 거는 현재 이 파라미터인 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항상 얘 여기 만들기만 하지 마시고 만들 때 요거랑 연결하고 싶은 애랑 이렇게 멤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기본 아이디어예요. 기본 아이디어. 기본 아이디어. 자, 그럴듯하죠. 근데 고객은 또 요구사항이 고객은 자꾸 아이디어가 한 번에 생각이 안 나요. 보여주면 아차 이런 게 있었네 하고 얘기를 하죠. 고객이 이렇게 보여줬더니 이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주말은 어떡하나 그죠? 시작 날짜랑 마지막 날짜 사이에 주말이 꼈어. 그러면은 주말은 생략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말까지 껴버리면 안 되잖아요. 라는 고객이 미안해 주말은 빼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크리에이트 하기 전에 이 날짜가 주말인지 아닌지부터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 일단 모르겠지만 조건문에서 뭐 함수 찾으면 있겠지 싶어가지고 조건문부터 이렇게 갖다가 놨어요. 이렇게. 만들기 전에 이렇게 만들기 전 조건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조건에다가 뭘 할 거냐? 이게 일단은 그 주말이 위크엔드잖아요. 위크엔드. 리퀘스트 데이가 위크엔드인가? 리퀘스트 데이트가 위크엔드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요거. 함수에 뭐 is 위크엔드 같은 게 있나? 아쉽게도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아주 흔히 하는 요구 사항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날짜를 담고 있는 어떤 커런트 뭐 데이트 타임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이 날짜를 내가 원하는 형식에 맞게
출력을 해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함수 준 다음에 YYYY MMDD 이렇게 출력하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얘는 날짜 타입이지만 얘는 문자 타입으로 이렇게 출력하라라고 변환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또는 나는 HHMM까지만 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거 흔히 있는 거거든요. 날짜를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출력하기. 여기 요런 거를 하기 위해서 쓰는 함수가 바로 포맷 어쩌고 어쩌고. 형식은 포맷이잖아요. 포맷 데이트 타임이 있습니다. 포맷 데이트 타임이에요. 포맷 데이트 타임은 날짜 형식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심볼에 답이 있습니다. YYYY는 연도를 나타내는 거고 큰 MM은 월을 나타내는 건데 여기에 U라는 아주 신기한 녀석이 있습니다. U가 신기하니까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겠죠. U라는 애는 뭐 특징이 뭐냐면 월요일은 1, 화요일은 2, 수요일은 3 이렇게 반환을 합니다. 숫자로 반환을 해줘요. 그러면은 월, 화, 수, 목, 금이 5니까 6, 7은 토요일, 일요일이겠네요. 그죠?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면 변환 U로 했을 때 요 변환된 값이 5보다 크면 주말이겠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해보는 거예요. 자, 폼맷 데이트 타임 뭘 가지고 할 거냐? 현재 리퀘스트 데이트 가지고 이게 U라는 심볼을 줬을 때 이게 월화수목금 5보다 크면 위크엔드다라고 기쁜 마음으로 했는데 틀리대요. 아니, 왜 그럴까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건 데이터 아주 정확한 데이터 타입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렇게 U로 했을 때 나오는 값은 제가 숫자라고 그랬잖아요. 뭐 이런 숫자라고 했어요. 하지만 요 2는 진짜 숫자가 아니라 숫자 값을 가진 문자 이런 거거든요. 이거. 엑셀에서 따옴표 붙은 작은 따옴표 붙은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랑 요 숫자랑 직접 비교 안 됩니다. 타입이 달라서. 결국은 요 2라는 애를 2라는 문자, 숫자 값을 가진 2라는 문자를 진짜 숫자 2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런 또 번거로운 일까지 해줘야 됩니다. 프로그램이란 게 다 그렇죠. 타입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함수가 어디 있나 또 컨트롤 스페이스를 찾아봤더니 여러분들 그 컨버트, 파스 이런 말 들어보셨죠? 파스 변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스 데이트 타임 이러면은 2024-09-27 요건 사실 우리나라 컬처에 맞는 날짜 표기 방식인데 그건 사실 문자잖아요. 그 문자를 앞에 거 네 자리는 연도, 중간 두 자리는 월, 뒤에 두 자리는 날짜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데이트 타임 타입으로 변환시키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파스 데이트 타임이거든요. 같은 방식으로 얘는 주어진 문자를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바꾸는 게 파스 어쩌고 다 있어요. 그 중에 파스 데시멀은 이제 큰 숫자 플러스 소수점까지고, 인티저가 정수형입니다. 그래서 파스 인티저 하시면 요 안에 들어가는 요 문자 값이 숫자로 정말로 타입이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포맷했을 때까지는 스트링이지만 파스를 하는 순간 숫자가 돼가지고 5라는 숫자 값이랑 비교가 가능해요.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은 자 위크엔드면은 크리에이트 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 거죠. 위크엔드면은 이렇게 전진하는데 바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두 가지 여기 플로우가 모일 때는 요 머지를 갖다 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머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이구 이거 너무 해줘요. 얘만 주려는데 안 줘지나? 잠깐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음, 얘를 이렇게 지워야 되는데 안 되네. 넓이를 이렇게 해야겠다.
공간이 안 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얘를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시고 이렇게 하고 얘는 true fals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 요거를까지 이해하시면은 요거 while문도 이해하시고 이런 식으로 복잡한 함수도 이해하시고 이렇게. 사실 근데 이렇게 하면 3분 동안 설명드릴게요. 엄청난 버그가 있어요. 사실 요거가 우리가 잘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문제가 뭐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냥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사용자가 우리 예상대로 만약에 9월 1일부터 그렇죠? 9월 3일까지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렇게 입력을 하고 넥스트를 누르면은 우리는 9월 1일 거 만들고 9월 2일 거 만들고 9월 3일 거 만들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용자가 또 변덕이 심해서 다시 돌아갈래. 나는 9월 4일로 바꿔야지. 라고 하고 넥스트를 딱 누르는 순간 요 로직을 또 타겠죠. 또 타니까 9월 1일, 9월 2일, 9월 4일, 9월 4일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또 사용자가 뒤에 가서 9월 2일 너무 싫어. 9월 2일 너무 많이 쉬는 것 같아. 하루만 덜 쉬어야지. 이 바꾸는 순간 넥스트 누르면은 이번에는 9월 9월 2일, 9월 3일, 9월 4일 이렇게 쫙 중복된 데이터가 쫙 생깁니다. 이런 버그가 발견되죠. 이거를 해결하는 게 또 이제 과제 하나로 돼 있어요. 해결하는 방법이 아이디어가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가장 직관적이라기보다 쉬워 보이는 게 이거 뭐 복잡할 거 있나? 여태까지 만들었던 거 이거 싹 지우고 다시 하면 되겠네. 그럴듯하죠. 틀린 건 아니에요. 최적화되어 있진 않지만 그 아이디어를 먼저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연습 삼아서. 방법은 요 리퀘스트, 베이케이션 리퀘스트에 연결되어 있는 리퀘스트 데이를 가져와서 그리고 딜리트하고 그 다음 요걸 그대로 통과시키면 될 겁니다. 해볼게요. 그러면은 또 리트리브 정말 많이 하죠. 어소시에이션 어디에서 바로 요 파라미터에 연결되어 있는 리퀘스트 데이를 가져와라. 가져왔죠?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옛날 거. 이게 올드 데이터예요. 그럼 올드를 딜리트 하시면은 얘는 딜리트 뭘 하냐? 방금 앞에서 가져온 거 리스트 하시면 얘는 메모리에 있는 애를 그냥 알아서 지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뭐 DB 이런 거 상관 안 하고 얘가 알아서 잘 지웁니다. 그래서 매번 깨끗한 요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니까 중복은 해결이 됐습니다. 중복 해결됐어요. 그런데 맨딕스도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항상 최적화를 생각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만약에 사용자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했어요. 요거만 하고 5분만 더 하시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입력했어요. 사용자가 이번에 또 다른 변화. 나는 이번에 하루 더 쉬어서 9월 4일까지 쉴래. 라고 하면 지금 현재 로직은 이거 다 지우고 다시 추가하고 또 9월 4일 이렇게 추가합니다. 사용자가 나 하루 더 쉴래. 시작 날짜 땡겨서 8월 30인가? 30이라고 치면 이렇게 하면 현재 로직은 이거 다 지우고 다시 8월 30 추가하고 이렇게 추가합니다. 또 만약에 사용자가 하루 더 쉴래 9월 5일로 하면 이것도 다 지우고 9월 5일까지 추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사용자가 원하는 변화는 다 지우고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요거 9월 5일만 하나 애드하면 되는데 왜 다 지우고 다 추가하느냐. 그렇죠? 상당한 비효율적인 로직이죠. 그렇죠? 이것도 나는 요거 하루만 더 여기다가 추가하면 되지. 왜 이거 다 지우고 다 추가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한두 명이 하는 건 상관없는데 수천 명이 여러 서버에 붙어가지고 하면
정말 필요 없는 메모리 낭비, 퍼포먼스 낭비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걸 또 해결하라고 과제가 나와요. 시간이 없으니까 정답을 먼저 알려드리면 그것도 이제 약간의 알고리즘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아이디어. 일단 지우는 건 맞아요. 지우는 건 맞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변화, 변화. 변화가 만약에 변경된 거가 요 날짜의 범위가 현재 들어가 있는 데이터. 그죠? 그죠? 요 범위가 요 안에 이렇게 만약에 범위가 바뀌었어요. 범위가 이만큼이었다가 그죠? 이 상태에서 범위가 예를 들어서 9월 1일에서 9월 4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변화를 처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바뀐 범위, 바뀐 시작 날짜와 끝 날짜의 요 범위, 요거에 속하지 않는 것들만 먼저 뽑아서 이거는 범위에 속하지 않는 거 먼저 지우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우기. 첫 번째 아이디어. 첫 번째 아이디어. 범위 밖 이전 데이터 삭제. 두 번째. 그러면 얘가 남았겠죠? 이 중에서 내가 뭔가를 추가하려고 해요. 요거 이미 있네. 그럼 추가할 필요 없죠. 이미 있네. 추가할 필요 없죠. 이미 있네. 추가할 필요 없죠. 이미 있네. 추가할 필요 없죠.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만약에 사용자가 이거를 9월 6일로 했다라고 하면 9월 6일 없네. 9월 이런 식으로 데이터 추가 시 중복 체크 해가지고 이미 있으면 추가 안 하고 없는 것만 체크하는 거. 사실 요 두 가지만 해도 상당히 최적화가 됩니다. 최적화가 됩니다. 그죠? 요 아이디어를 반영을 하면 저기 모범 답안에 있는 그 아주 예쁘고 복잡한 플로우가 완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그 플로우를 이해하려면 해야 될 것이 바로 요겁니다. 이 어그리게인 리스트, 리스트 오퍼레이션. 요거를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좀 그래서 10분만 쉬셨다가 마저 하고 다국어 처리 짧게 설명드린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휴식하겠습니다. 10분. 되게 재밌죠, 이거?